5월 9일 지나보세요. 보시면 압니다. 5월 9일 지나도 헬리오시티 집주인들이 계속 급매로 던질까요? 추세적 하락인지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일시적 하락인지를 구분을 해줘야 이제 강남 집값 떨어져라고 판단하는 순간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삼십 대들이 또 서울 외곽 지역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역대 최대 규모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심리는 지금 뭐 막차를 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미일까요? 30대들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주택 구매 연령 40대. 40대. 40에서 59세가 주택 구매 연령이었어요. 많게는 69세까지도 이제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는 30대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청약이나 이런 제도를 보게 되면 청년들한테 정부가 혜택을 많이 줘요. 뭐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특별 공급이라든지 청년들이 정치적으로도 청년들이 이제 중요한 대상이 되고 또 이 청년들이 무주택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생애 최초 비중이 높고 신혼부부들이고 출산율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30대들한테 모든 혜택이 집중이 됩니다. 근데 30대들도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우리 때는 특히 이제 제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어서 결혼해서 애 크면은 집 사지 뭐 그냥 집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져.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집 사면 되지 뭐라고 하는데 지금 30대들은요. 나중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맞아요. 나중에 집 살 수 있어? 못 살 것 같은데 지금 집값 상승의 속도를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사실 이제 10년 동안 지금 천지개벽을 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뭐 5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15억, 20억씩 하니까 그거를 두 눈으로 본 30대. 20대 때 부모님 집이 올라가고 삼촌 집이 올라가고 한 걸 봤잖아요. 그리고 뭐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또 집주인의 집값이 올라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한 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 노력하면 살 수 있을까? 한마디로 내 소득이 집값 상승분보다 더 올라갈까? 생각해 보면 월급이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취직하기도 힘들고. 맞아요. 일부 돈 잘 버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건 아주 일부고 다수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하는데 하이닉스는 그런 뭐 케이스가 내년에 뭐 이제 근데 그래 그거는 서울 집값을 다 올리게 생겼어.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로또 같은 개념이지 일반 직장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은 내 월급을 올려서 모아서 가는 속도보다 집값 상승이 더 빠르다는 걸 빠르죠. 이제 다 두 눈으로 받고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엄청 열심히 합니다. 뭐 요즘 러닝 크루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임장 크루도 유행이잖아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요. 또 이분들은 유료 서비스 같은 것도 구독 많이 합니다. 기성세대들은 뭘 돈 내고 해야 하는데 이분들은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엄청 열심히 합니다. 주택 구매층 자체가 굉장히 유효 수요가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30대들이 그냥 주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요인은 얼마 전에 이제 자금 출처 있잖아요. 집 살 때 이제 자금 계획서를 내는데 네. 그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돈으로 샀어? 라는 조사를 했는데 네. 1번이 상속증여. 상속증여가 가장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가 30대면 부모님이 60대잖아요. 그렇죠. 옛날 부모님들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끝까지 쥐고 가다가 자식한테 다 줄래라는 세대고 저희 세대들 한마디로 베이비붐 세대들은 왜 끝까지 쥐다가 자식한테 다 줘? 상속세 내면 절반 뜯기는데 미리 정리하고 니들 목 미리 좀 주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그렇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60대 분들은 이제 자식한테 상속은 돌아가시는 거고 이제 증여를 많이 합니다. 미리 다 정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돈이 1번이고 2번은 주식 좋잖아요? 주식 채권. 장중에 신고가. 신고가? 장중에 신고가였을 볼까요? 겁니다. 장중에 지금 코스피 6,353. 아하. 2% 급등.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돈이에요. 주식이나 채권의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집 한 돈 또 주식으로 가죠. 여유자금도 가는데 서로 상호 보완작용이기 때문에 30대들이 요즘 또 재테크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30대 때는 진짜 뭔지도 모르고 네. 주식하면 망한다고 했어. 제 주변에도 망한 사람이 수두룩 하거든요. 우리 선배들 다 망했어. 야 주식은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면 주식하라 그래. 더 때리고 싶은 놈이 있으면 지역주택조합하라 그래. 죽이고 싶으면 선물 투자하라 그래. 뭐 이런 우리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식으로 돈 엄청 벌었거든요. 맞아요. 그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대들 특히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했는데 네. 통근 버스가 다니거든요. 생각보다 통근 버스가 굉장히 멀리 다녀요.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도봉구 창동까지 오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이 어디 사느냐? 내년에 성과급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년에 살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내년에도 들어오고 후내년에도 들어오고 올해도 들어오면 미리 삽니다. 왜? 앞으로 내가 상환 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대출 최대한 받아서 사자. 그럼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지역 올라가는데 그분들이 강남을 사기는 그렇죠. 하이닉스가 성과급을 뭐 1년에
10억씩 해서 10년에 걸쳐서 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 또 세금 또 50% 떼잖아요. 그래서 10억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는 세금 반 떼니까 5억 정도 받습니다. 많이 받아도. 그러면 강남집은 못 사고 그분들이 살 수 있는 데가 결국에는 15억 아래 구간. 뭐 서울은 뭐 노도강, 금강구나 서대문, 뭐 동대문, 성북구 정도 많이 공략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일단은 광교, 동탄, 성남, 구시가지, 구리, 하남 이런 지역들 공략을 하고 결국에는 또 유동성, 이것도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런 걸 바라보면 또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0대들은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합니다.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시대가 그랬잖아요. 네. 민주화 운동도 경험을 하고 또 뭐 저희 같은 경우 어릴 때 방공 교육도 받고 네. 그런 세대인데 20대, 30대들은 그런 이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집값은 잡혀야 돼. 집값은 올라야 돼라는 당위성이 아니라 따져보고 내가 필요하고 올라갈 것 같으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선택을 보자면 30대들이 앞으로도 저는 주택 구매의 당분간 주력 계층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30대, 40대 뭐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동생들 만나면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이 많으니까 항상 이제 이야기 시작은 예를 들면 뭐 옛날부터 알게 된 지인데 시작은 이제 추억 따먹기. 과거 이야기들 좀 많이 좀 하다가 좀 지나면 현재 이야기 좀 하다가 이제 항상 이제 헤어지기 전에 한두 시간은 재테크 이야기. 재테크 얘기하고 요즘 주식 얘기 많이 하고 부동산 또 집 얘기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먹는데 옆에 앉은 젊은 친구들입니다. 남자 회사 초년생 같아요. 뭐 신입사원 같아요. 회사 얘기도 하는데 보면 집 얘기를 하던데 본의 아니게 듣게 되잖아요.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떤 친구가 화두를 딱 던지면 거기 용인 수지에 집 사는 거 맞아?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막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내 30대하고는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그냥 추억 따먹기 하고 끝났는데 요즘 30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근데 헬리오시티가 단지가 워낙 커서 그런가 한국의 시가총액이 가장 크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수천억 원이 증발했다는데 이게 강남 불패 신화가 무너지는 신호탄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시가총액이 제일 큰 아파트 단지가 맞나요? 세대수가 크니까. 세대수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게 이제 세대수 곱하기 이제 집값 시세를 따지는데 헬리오시티가 시세도 그래도 강남 3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대수가 10,000세대 가까이 되고 네. 워낙 집값이 높기 때문에 이제 시가총액 뭐 1위를 하는데 거의 지금 분위기 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하고 삐까삐까 할 것 같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12,000세대인데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만간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이제 1위 자리를 갈 수도 있는데 자, 이게 강남 하락의 신호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논리를 한번 깨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급매물이 나오죠. 급매물이 나오는 이유는 추세적 하락, 강남 집값이 앞으로 계속 떨어져 라고 집주인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집값을 예상할 때는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도 집주인이 있고 그렇죠. 매수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부류를 좀 나눠야 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주인이 급매를 던져야 되고 매수자들이 안 사야 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보자면 자, 헬리오시티가 왜 가격이 떨어졌느냐, 앞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까 생각해보면 서울이 입주 물량 부족하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수요? 헬리오시티 수요가 갑자기 줄까? 아니죠. 그럼 왜? 양도세 때문에 파는데 자,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많은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주택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 100%는 아닙니다만 자기가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남 3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바운드리 안에서 2주택, 3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 강남에 한 채 있는데 노원구에 한 채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부모님이 옛날부터 노원구에 살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그게 내 명의로 된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지. 강남에 있는 분들이 투자로 노원구 아파트를 두 채를 산다? 왜? 주택수 잡히는데? 그런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데, 자, 헬리오시티의 특징이 뭐냐면, 강남 3구 송파구죠. 송파구인데, 동이 무슨 동이에요? 가락동입니다. 가락동. 엘스 리센츠 같은 아파트 엘리트, 어딥니까? 잠실동과 가락동은 어디가 위죠? 잠실동이죠. 당연히죠. 잠실분들은 신천동도 약간 무시합니다. 신천동이 이제 파크리오 있고, 뭐 잠레아 있고, 잠실 르엘이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아니, 왜 잠실 르엘이 40몇 억에 거래가 됐어? 거기는 신천동이야. 잠실 아니잖아. 들어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락동은 더 무시합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자,
잠실에 한 채 가지고 있고, 네. 그럼 잠실에 뭐 두 채를 가진 사람도 있고, 잠실에 한 채, 헬리오 한 채 이렇게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송파구 내에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팔아야 됩니다.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은퇴해서 보유세 감당 능력도 안 됩니다. 팔아야 되면 잠실을 팔까요? 가락을 팔까요? 가라고 팔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합니다. 송파구나 강남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인 비교인 거죠. 이쪽 지역에서는 헬리오시티가 하급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와, 헬리오시티면 좋은 거 아니야? 전국에서 봤을 때 엄청 좋은데. 엄청 좋은 아파트고 시가총액이 1위고 매우 좋은 아파트인데 상대적인 비교를 해버리면 반포에 한 채, 헬리오시티 한 채 있으면 헬리오 팔아야지. 팔아야지. 리센츠 한 채, 헬리오 가지고 있으면 헬리오 팔아야지. 압구정이 반포에 있으면 반포에 팔아야 되고. 그렇죠. 압구정 가지고 있고 또 엘스 가지고 있으면 엘스 팔아야 되고. 네. 그래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급매물이 엘스 리센츠보다도 좀 더 나왔습니다. 물량도 많고요. 그런 현상인 거지. 네. 이게 뭐 추세 하락이다? 5월 9일 지나보세요. 보시면 압니다. 5월 9일 지나도 헬리오시티 집주인들이 계속 급매로 던질까요? 82.5%, 2주택은 71.5% 내고는 안 팝니다. 그걸 왜 팝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부 1세대 1주택자 중에도 이제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고령자들, 이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이 가락 시행 때부터 가지고 있어서 이제 팔고, 그래, 하남으로 가서 좀 편하게 살자. 이런 분들이 매물이 이제 일부 나오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추세 하락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전략, 모든 예측이 틀리게 되고요. 네.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진단이 제대로 나와야 처방이 나오는데 배가 아파. 파수 부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열이 나. 해열제만 먹여서 되겠습니까? 급하면 해열제부터 먹이는데 그다음 병원에 가서 우리 애가 왜 열이 나는지, 뭐 장염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하고, 그게 마침 치료를 하든 입원을 하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진단이 틀려버린다? 우리 애가 열이 나는데 아유 그냥 감기야. 괜찮아. 며칠 있다가 괜찮아. 감기가 아니었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추세적 하락인지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일시적 하락인지를 구분을 해줘야 그에 따른 내 집 마련 전략이나 아니면 내가 월세로 간다, 전세를 간다, 내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는데 이미 진단부터 틀려서 이거는 추세적 하락이야. 이제 강남 집값 떨어져라고 판단하는 순간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강남 집값이 폭등하진 않지만 이제 하락은 그럼 끝났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저는 하락 끝났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끝났습니다. 현장에서 그 분위기가 확 느껴지나요? 3월 초에 초급매가 팔렸고요. 네. 자, 대통령께서 이제 1월 23일에 얘기를 네. 하고,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심리적으로. 2월? 네. 심리적으로 쩔렸을 때. 2월에는 쩔렸습니다. 현장에 가봐도 어리둥절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집주인들도 이거 뭐야? 대통령이 매일 SNS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대? 어떻게 해? 근데 매물 내놨는데 팔렸나요, 안 팔렸나요? 그 이후 뉴스는 완전 매각됐다는 얘기는 또 안 나온 것 같아서. 대통령 집에 대해서 뭐 제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데 괜히 또 확인했다가 찍힐까 싶어서 무섭긴 한데 일단은 팔렸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막혔다고 해요. 그 확인하는 게 지금 열람이 안 된다고도 하는데 제가 열람은 안 해봤고, 그게 왜 팔기가 어려우냐면 제가 듣기로는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네. 선도지구. 조합 설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위양도 금지가 걸려요. 그러면 5년 거주, 10년 보유하면 팔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30년 보유했으니까 팔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명의를 그 영부인한테 2018년인가요? 일부러 넘겼나 봐요. 영부인이 이 조건을 충족을 못한 거예요. 5년 거주, 10년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이 집을 사는 사람은 조합원 입주권이 안 나옵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데 입주권이 안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약 무효 사유입니다. 항상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때는 특약상에 넣거든요. 이게 입주권 안 나오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게 무효 사유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사실이라면 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다. 근데 물론 뭐 사는 사람이 난 재건축 안 해도 괜찮아, 입주권 안 받아도 괜찮아, 뭐 만족해, 그러면 뭐 살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뭐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남 집값 하락은 끝난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끝났다. 그래서 가장 쫄렸을 때가 2월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해가지고 어떻게 돼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 메시지. 메시지였고, 대통령도 뭐 집 뭐 팔았다고 막 했는데 3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시장에서 뭘 이제 깨달았냐면, 그렇게 다. 사람들은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알겠어. 무서웠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체벌이 있었으니까, 야, 너희들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니들 각오해. 문제 틀린 사람 때린다. 엄청 무섭습니다. 엄청 무서운데 막상 선생님이 뭘 때릴지를 알면 안 무섭잖아요. 덜 무섭죠. 덜 무섭잖아. 맞지 뭐 나는데 네. 이제 대통령의 워딩과 정책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냉정을 좀 찾은 거죠. 그리고 제가 세무사 상담들도 받았다고 했잖아요. 앞서서 나름대로의 답을 찾은 거예요.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니까 1안, 2안, 3안이 나오게 되고 1안 꼭 팔아야 된다. 2안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된다. 3안 보유해야 된다. 나름대로의 답이 나온 거예요. 네.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워딩과 정책을 냉정하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말은 SNS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셨잖아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한다고 했는데 정책을 보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일몰한대. 야, 그거 원래 5월 9일까지 아니었어? 그게 뭐가 새로운 정책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대통령의 워딩과 다르게 실제로 실행이 된 거 양도세 중과세 실행한다는 거 5월 9일 예정되어 있던 거 그대로. 두 번째는 다주택자 대출 제한하겠다는 거. 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정책적으로 시행이 된 거. 다 알겠어. 어때요? 정책만 보니까 엄청나게 뭔가 무겁나요? 다 예상했던 그렇죠. 그잖아. 양도세 중과세가 당황스럽긴 하지만 네. 갑자기 했으니까 연장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2월에 멘탈이 흔들렸는데 3월 되니까 그러네. 예상했네. 진짜 무서운 거는 뭐야? 진짜 무서운 거 양도세는 이미 중과세 됐고 취득세는 이미 중과세고 남은 보유세요? 거 보유세? 보유세 안 하죠. 거래세는 이미 다 올렸잖아요. 양도세를 그러면 82.5가 아니라 92.5로 올릴까요?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안 파는데. 취득세 이미 12%까지 규제 지역은 올렸는데 더 올려요? 어차피 안 사는데? 남은 게 보유세예요. 보유세.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보유세도 시뮬레이션을 돌렸거든요? 올해는 작년 상승분이 반영이 되니까 뭐 2배 정도 올라갈 것 같아. 서울은. 내년에 얼마 올릴까? 세율을 건드릴까? 세율은 여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세율은 좀 껄끄러워요. 부담스러워. 그거 하면 또 난리가 나. 막 뉴스도 막 나오고 2028년이 국회의원 선거인데 지금 세제 개편하잖아요. 지방선거 끝나고 그럼 고지서가 언제 나와요? 2027년 12월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와요. 올해 고지서는 국민들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작년 집값 올랐는 게 반영이 되는데 그걸 대고 화내면 어떡해. 야, 네 집값이 올랐으니까 보유세 많이 나왔지. 그런가? 2027년 12월 종부세가 많이 나오는 건 문제가 달라져요. 네. 강남권은 올해 상반기 많이 안 올랐죠? 살짝 떨어졌죠? 하반기도 저희가 많이 안 오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가는 좀 올라가죠? 네. 일부 뭐 신고가는 나오겠으나. 그런데 또 2배, 3배가 올라? 네. 왜? 세제 개편을 통해서 세율은 못 건드리는데 아마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에서 100% 되어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80, 문재인 정부 때는 95까지 올렸고 윤석열 정부 때 60까지 내렸는데 요거 80까지 올릴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박근혜 정부 때 80이었기 때문에 명분도 있잖아요. 야, 박근혜 정부 때로 돌리는데 뭘 그걸 화를 내. 네. 할 수 있죠. 그러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됐든지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집값이 안 올랐는데 세금은 늘어난다? 분노 포인트입니다. 그게 2027년 12월 고지서 나옵니다. 2028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야 이거 진짜 얼마나 올려야 되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럼 보유세를 얼마나 올릴까? 네. 초고가 강남에 50억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20억, 30억 구간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노동강 같은 데야 뭐 많이 안 올릴 것 같습니다만 다른 한강벨트 있잖아요. 마포, 성동구, 강동구, 광진구, 동작구,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 목동에 있는 양천구. 여기에 세금 부담을 굉장히 아프게 때린다? 아마도 우리가 뭐 이념도 있고 지지도 있습니다만 제일 무서운 건 전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좋아했는데 네.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 반발이 생기게 되고요. 투표장에 가는 분들이 안 갈 수도 있고요. 네. 표 색깔이 화가 나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나보는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나? 조국 지지자였는데 최근에 이제 세금이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되고 보유세 올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욕을 합니다. 이런 내가 후원금까지 줬는데 왜 나한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도권의 한강벨트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은 알죠. 야, 보유세 얼마 올릴 건데 네. 강남 쪽은 많이 나올 것 같아라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나머지 지역들은 한번 두고 볼게 얼마 나올 거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야, 너 가진 카드가 보유세구나. 네. 보유세도 고민이 많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보유세가 아니고 카드가 또 뭐 있을까요?
장특공이요? 장특공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건 이제 양도세에 대한 건데 네. 정부가 이제 장특공제까지도 건드리고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네. 장특공제는 진짜 뜨거운 감정일 것 같습니다.